어스름역, 조등 하나가 호련히 대문 밖에 걸렸습니다. 삶의 일각일각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죽음이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기만 합니다. 마음에서 죽음을 밀어내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려는 간절한 노력. 이 비통한 염원 속에서 망자는 머나먼 또 하나의 세계로 떠납니다. 생으로부터 떠나는 마지막 순간, 망자의 혼을 담은 영여가 앞서고 그 뒤에 망자의 죽음을 실은 상여가 북망산천 저승길에 올랐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역귀가 망자를 괴롭힐까봐 방상씨를 앞세워 귀신을 쫓고 저승길을 닦았습니다. 이처럼 죽은 후의 삶을 염려하는 마음은 삶에 대한 애착인 동시에 죽음을 완전한 소멸로 생각지 않으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여 소리는 미안함과 애통함과 함께 사후의 행복을 비는 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여를 타고 가는 마지막 여행길은 저승길을 함께 헤쳐나갈 길동무가 동행했습니다. 바로 꼭두입니다. 영혼의 빛을 인도하는 꼭두가 있기에 망자는 비로소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의 그늘을 벗고 새털처럼 가볍게 이승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초상이 나면 죽음을 떠난 혼을 부르는 고복의식을 통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스비를 하고 저승길에 먹을 식량을 입에 넣어주는 이런 신중한 의례들은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통과 의례였기에 막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자의 영혼이 사후의 세계로 떠난다는 내세관과 함께 조상을 숭배해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세계관 속에서 상주들은 예법대로 엄격히 상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유교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는 살아있던 사람이 조상이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치러지는 그 의례가 이제 상례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산 사람이 조상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하나의 절차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산 사람이 이제 조상이 되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전부 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죽어야 조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살다가 저승으로 들어간 영혼은 조상이 되고, 생전에 원한이 남아 저승에 들지 못한 원귀는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이 된다는 굳건한 믿음. 이것은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본 우리의 유교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상례는 망자를 죽음을 통해서 조상신으로 예우하는 특별하고 엄격한 절차였습니다. 살림 집안에 죽은 사람을 위한 위패나 사당을 모시고 조상을 숭배했던 전통 또한 죽음을 삶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였던 유교적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주자 가래에서 비롯된 이른바 4대 봉사는 고조 이하 4대 조상에게 기제를 올리는 중요한 예법으로 서민에게까지 정착될 만큼 삶의 일부로 뿌리내렸습니다. 때문에 위패를 모시고 제상을 차려 조상 발복을 기원하는 그 이면에는 집안과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조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원한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귀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 원귀가 이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도 조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원한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승길을 잘 닦아야 망자의 영혼을 편히 이끌 수 있다는 의무감 속에서
상례 형식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특히 망자를 장지까지 운반하는 상여는 양택인 이승에서 음택인 저승으로 옮겨가는 마지막 가마라는 의미에서 더욱 웅장하고 특별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머문 듯 상여는 화려함을 뽐냅니다. 목조 기와집 형태로 제작된 상여의 웅장한 크기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집을 축소해 놓은 듯합니다. 생전에 못다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는 뜻에서 상여는 용이나 공황, 꽃 등 화려한 문양의 조각과 다양한 색으로 장식됐습니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전통사회였지만 죽음만은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았기에 계층이 낮을수록 상여는 더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일생 단 한 번 누리는 호사가 바로 상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대부지만해서 이제 집에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장례 기간이 길어요. 보통 이제 선비가 죽으면 한 달. 이 대부, 사품 이상 벼슬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3개월, 거의 뭐 100일장을 했는데 이 기간에 목수를 불러다가 직접 상여를 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각종 이제 장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가문에서는 돈이 있으면은 제작해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동상여를 썼던 것이죠. 전통 깊은 안동의 망호리 마을엔 아직까지 곶집이라 불렸던 상여집이 남아 있습니다. 가옥 형태의 창고로 꾸며진 상여집은 마을 안에서 초상이 나면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도록 상여와 장례 도구들을 보관했습니다. 어릴 때는 동네 죽은 사람들을 상여집이니까 귀신 나온다고 목각을 했어요, 어른들도. 그리고 아이들은 아주 겁이나 못 왔고. 상여는 원래 하관 후에는 태우는 것이었지만 일반인들이 초상 때마다 상여를 제작하는 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작 기간은 물론 규모와 비용 면에서 상여는 서민에겐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상여집을 만들어 상여와 장례 기물을 구비해두고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상여집은 마을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상여집이 있는 것은 그 마을의 그 부자, 그 마을 세를 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거를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상여집을 세웠어요. 상여집을 이제 서로 보수를 했죠, 그죠? 보수를 하고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왜 잔치를 마을 동민이 모두 나와서 풍물 울리고 잔치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을에 번듯한 상여집이 생겼다. 이제 이웃 동네에 뭐 어떤 것들을 빌려 오지 않아도 되고 이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마을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여집의 자취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억 뒤편으로 사라진 상여집은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남루하기만 합니다. 눈물과 함께 깃들었을 정성의 손길은 간데없고 폐허만 남은 자리. 주민의 무관심과 간소해진 장례 절차로 상여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천 자천리 상여집은 사람들의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안동 망호리 상여집은 이제 문화재가 되어 보존되어 있지만 더 이상 찾는 이가 없습니다. 동네의 자랑이었던 상여는 이제 방틀만이 남아 당시 상여의 크기를 가늠할 뿐입니다. 저 나무는 옛날 상여 틀인데 그 여러 사람이 이거 미어야 돼요. 10명 이하는
제가 무거워가지고 매지도 못해요. 버거운 거래. 그 상여 만들기가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데도 상당한 그 공력이 들거든요. 그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십 명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거주지하고 매장하는 그 묘지까지 그 길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어떤 작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단 큰 마을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은 상두개가 있어요. 상두개가 있어가지고 32명이면은 큰 방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상두꾼이 잘 조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24명, 16명, 8명 이렇게 해서 그 상두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원에 따라서 상여가 이렇게 좀 크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상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장례였기에 각 마을에는 장례를 위주로 하는 상도계가 행해졌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장례를 대비해 평상시에 주민들끼리 계를 만들고 일정한 금액이나 곡식을 거두어 장례 비용을 보조해 주었던 것이지요. 특히 상여를 메고 산역을 함으로써 장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상도계는 이웃과의 친목과 권익을 위해 마을마다 자생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죽음의 애석함을 함께 극복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에 소방이 나면은 그 집집마다 그 당시에는 돈은 안 하고 그래 뭐 술, 뭐 떡 해온 집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골고루 그 필요한 거 그 집에 가도 줘요. 나중에 그리고 그걸로 이제 장사를 치는데 상도꾼계는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중심의 계도 있었어요. 그 산신평토제라 해서 그분들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그 초상이 나면 쌀이 한 가마가 들 정도로 이제 떡을 필요로 했었거든요. 그 상례에 보면. 근데 그 옛날에는 쌀이 이제 부족하니까 여자들은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떡계라 해서 산신평토계 그 계를 만들고 남자들은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상두계를 만들고. 조상집은 여느 때보다 일손이 바빠집니다. 이어지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상도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느라 쉴 틈이 없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출산 준비에 정신없는 상주를 대신해 이 모든 일을 함께 해냈던 겁니다. 상도꾼이 무려 32이나 매야 하는 대형 상여. 상두계와 같은 공동체의 협력이 없었다면 장례를 준비하고 상여를 운반하는 일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연대감은 긴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 안팎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와 준비 과정을 서로 분담해 품을 나눴던 마을의 인정. 이게 바로 전통사회가 갖는 미덕이었습니다. 상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원하면 거기에서 보통 한 7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고 조수 한 명 데리고 한 7개월에 걸쳐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농활 치면 집집 돌아다니면 이제 그 지진 발표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제 정지도 들어가고 뭐 사방 집에 이제 돌아다니고 저걸 하면 주인이 이제 그 술도 내다 놓고 이제 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곡식도 쌀도 내놓고 뭐 껍국도 내놓고 이런 하면서 자기 양심대로 내놓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겠죠. 그럼 동네 그거 상해도 하고 그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차알이라고 300 가지고 이제 요새 1000만 매를 이래 쳐가지고
그것도 면동이라. 조각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상여는 규모만 큰 게 아니라 모양과 꾸밈도 복잡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받아들여져서인지 상여 각 부분에는 수많은 상징물이 그려지거나 조각됐는데요. 혼령을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상징물은 대체로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됐던 용과 봉황의 모습으로 형상화됐습니다. 특히 상여의 앞부분을 장식한 용수판은 왕의 상징이자 전지전능한 힘의 존재였던 용을 새겨넣은 것이 흥미로운데요. 이런 신성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담고 꾸며진 상여였기에 상여의 장식물은 단순한 치장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여 장식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문양 중에 하나가 용문이에요. 그것을 왕실에 쓸 수 있는 그 왕권의 그 특징인데 그것을 일반인들 사가에서도 쓰도록 한 거예요. 왜냐면은 마지막 가는 길을 화려하게 그만큼 대접을 해준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아마 그 상여에서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무로 정교하게 두각된 용의 모습은 지금이라도 훨훨 날아오를 듯 위용이 넘칩니다. 관을 감싸듯 몸을 맞대고 있는 청룡과 황룡은 신비한 힘의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상여 1층 상부의 내 귀에는 봉황도 있습니다. 봉황은 용과 학이 나왔다는 상상의 새인데요. 용과 함께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벽사의 의미로 새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모란이나 연꽃 등 화려함을 더하는 꽃판과 함께 용과 봉황 조각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데요. 망자는 이 봉황을 타고 이승의 세계를 떠나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특히 상여에 장식된 용은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여의주가 뜻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여의 큰 틀을 이루며 화려하게 수놓인 용과 봉황의 조각들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망자를 평소의 모습이 아닌 왕처럼 대우를 다하여 보내겠다는 극진하고 거룩한 정성이 새겨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신분제가 그게 신분제의 어떤 억압이라든지 뭐 신분제의 어떤 족쇄 같은 것이 작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영향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냥 그 족쇄를 가지고 채우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장례식이야말로 그게 풀어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 상여가 그런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어떤 자유분방함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여의 장식물 중엔 용이나 봉황 외에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또 다른 조각품이 있습니다. 바로 꼭두입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이 인물상들은 단순한 장식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은 민중의 생활 풍습과 사생관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자화상이었습니다. 대체로 상여 난간과 용머리에 부착된 꼭두는 이승의 사람들을 대신해 망자의 길동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화려한 색채감과 어우러지는 소박하고 순수한 모양이 상여의 장식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주자의 그 가래에는 임금이나 일반 서민이나 다 대여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상여를 타고 가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상례의 예법인데,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상례에다가 여러 꼭두들을 이렇게 꽂아서 그 망자가 기인처럼, 심지어는 임금처럼 저승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은 민속적인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수한 그러한 이 문화였다, 풍습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양반들은 이 주자가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상례의 어떤 절차를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주자가래에는 이 상여 꼭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왕이라든지 이 최고의 그 지배층들의 어떤 상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상여곡도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청풍부원군 상여에도 곡도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18세기 후반 이후에 이른바 그 상민들, 평민들의 어떤 상여를 보면 이 상여곡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상여곡도라는 거는 양반층, 지배층의 어떤 문화라기보다도 일반 평민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교 사회에서 임금처럼 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가마가 상여였던 일반 서민들은 장례 절차는 유교의 관습을 따랐지만 이와 무관하게 상여의 장식물은 영혼 불멸의 내세관이 담긴 자유롭고 상징적인 조각들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상여의 형체가 궁궐의 모습을 닮았듯 장례의 절차는 왕의 어가 행렬과 흡사한데요. 어가 행차는 먼저 가마꾼 부대가 앞서고 이어 악대 무리가 뒤따르며 시작됩니다. 아울러 내시, 어이, 문무관원들과 수비대 등 대규모의 인원이 행렬에 동참하는데요. 이는 마치 상여가 떠날 때 앞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상두꾼이 움직이고 유족과 일가 친척들이 따르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장례 행렬과 어가 행렬이 비슷하듯 망자를 둘러싼 꼭두의 모습 역시 또한 어가 행렬을 연상하게 합니다. 왕을 호위하는 군졸들과 악공, 관기, 그리고 관인들은 꼭두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친근한 미소와 다양한 표정은 여러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자에게 미소를 보내 위로하고 망자를 해코지하는 못된 기운을 위협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귀한 대접을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상여를 타고 가는 망자는 계급이나 빈부의 구별 없이 귀인의 모습을 하고 저승길로 향합니다. (18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의 하나로 제작된 꼭두는 일제강점기 전통 상례가 흔들리기 전까지 서민들의 손에 의해 수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은 단순함이 오히려 멋스러워 보이는 건 재료가 된 나무 덕분이지만 목재의 특성상 보존의 어려움도 뒤따랐는데요. 과거엔 꼭두에 신령이 접해 있다고 믿어 일상에선 금기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꼭두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속 인형극 중 하나인 꼭두각시 노름의 꼭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형극 놀이였던 꼭두각시 노름은 사회상을 풍자한 민속극으로 민중의 유흥놀이였는데요. 인형을 인격화시켜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꼭두각시 노름 중 박첨지의 아내 이름이기도 한 꼭두각시는 꼭두와 각시의 복합어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모형을 인형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옛날 우리 민족은 각시 또는 꼭두라 불렀고 한자어로는 괴뢰, 목인 또는 모구라고 썼습니다. 민중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꼭두는 다른 한편 시신과 함께 묻는 명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명기로 사용한 꼭두는 이른바 명기비자라고 불렀는데요. 순장의 풍속을 대신해 죽은 사람의 내세 생활을 위해 무덤에 시신과 함께 묻었습니다. 백자 명기를 비롯해 남자와 여자를 나타내는 도우들은
망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무덤을 지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꼭두인데요. 상여를 장식하는 나무 꼭두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명기들은 임금이나 양반뿐 아니라 서민들도 부장할 수 있었는데요. 부장되는 명기는 장례 절차와 함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기를 만들되 나무를 다듬어서 거마, 복종, 시녀를 새겨 각각 봉양하는 물건을 가지게 하며 생시의 모양을 형성하되 크기는 작게 한다. 4품 이상은 34, 5품 이하는 24, 서민은 15사이다. 하지만 명기에 대한 기록 이외에는 장례 절차를 논하는 어떤 문헌에서도 꼭두에 대한 기록을 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상여에 대한 규제는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지만 꼭두에 대한 언급이나 기록은 없는데요. 규제나 규모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인지 꼭두는 부장용에서 상여의 장식용으로 사용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여의 외관을 장식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게 됐던 것이지요. 이 상여 꼭두는 상여에 이제 같이 있는 거거든요. 상여라는 것은 망자를 묘지까지 운반하는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망자와 묘지까지 같이 가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꼭두, 상여 꼭두가 하고 있는 일은 망자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망자의 어떤 불안감을 같이 함으로써 덜어주고, 그리고 망자를 즐겁게 해주고, 망자의 어떤 망자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삶의 측면을 보여주는 꼭두의 인물들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위처럼 굳은 망자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길을 떠나는 꼭두는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망자의 불안을 달래주고 슬픔을 위로하며 이승에서 저승을 연결하는 메신저였던 꼭두는 사후 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이정표였습니다. 때문에 상여에 장식된 나무 꼭두들은 그 모양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띠게 됩니다. 망자의 저승길을 인도하는 안내 꼭두, 나쁜 기운으로부터 망자를 보호하는 꼭두, 망자를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꼭두, 생시처럼 망자를 시중두는 꼭두로 나눠집니다. 먼저 안내를 맡은 꼭두들은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데요. 길을 안내하는 책임에 걸맞게 보통 호랑이나 말 같은 동물을 타고 있습니다. 꼿꼿하게 세운 허리가 잠옷 위풍당당해 보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나타난 염라대왕은 망자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승길을 위해 특별히 마중 나온 듯 공손히 합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탄 영수는 일부러 무서움을 가장한 듯 이를 드러냈지만 오히려 찡긋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앞으로 내달리듯 힘차게 다리를 뻗은 호랑이를 타고 황색 초립을 쓴 사내가 길잡이로 나섰습니다. 재빨라 보이는 호랑이 등 위에 앉고도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가 담대해 보입니다. 안내 꼭두와 함께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는 호랑이는 이동 수단일 뿐 아니라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민화풍적인 묘사로 매우 해학적입니다.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는 믿음에서 민화에 자주 등장했던 호랑이는 사납고 험상궂기보단 때론 바보 같고 친근해서 해악미가 넘치는데요. 꼭두 역시 이런 민화 속 미의식이 반영돼 있습니다. 민화는 평면적으로 그려졌고 꼭두는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꼭두의 우리 공통점을 따지면은 무명성이라든가 또 공예성이라든가 생활성이라든가 주술성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기법에 있어서는 민화하고 유사합니다. 똑같이 오방색을 위시로 했고 그 다음에 간색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방색 위주를 했냐? 우리 그 민족에게는 그 음양오행적인 어떤 기복 신앙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색채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강하게 부여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어기지 않고 인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다가 후기 말기에서는 이제 그 서민들의 생각이 투여되다 보니까 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조각의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꼭두가 화려한 색감을 선보이는 것은 한국적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는 오방색 덕분인데요. 꼭두의 옷은 주로 청색과 황색, 붉은 계통으로 표현하고 관모와 갓은 흑색, 얼굴은 백색을 가미해 우리 생활 속에 깃든 천연의 빛깔을 담아냈습니다. 형체만 잡은 단순한 조각이 자연 색감인 오방색과 어우러져 보다 친숙하고 편안한 장식미를 선사합니다. 창을 들고 위협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이 꼭두는 한눈에도 막중한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망자를 호위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기에 시종일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용맹함을 과시하는 보호자 꼭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신분이 자유롭게 바뀌기도 합니다. 말을 타고 호령할 듯 쏘아보는 무인 꼭두는 기세도 등등해 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망자를 호위하는 목적으로 무관의 모습을 한 꼭두가 많았습니다. 해화기에 이르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듯 무사는 창 대신 총을 들고 호위대를 이끕니다. 특히 격동하는 우리의 시대상을 표출하듯 책 달린 모자와 신식 복장을 한 순검이 등장하는데요. 포도청의 포졸들이 개혁의 바람을 타고 순검이 된 과정이 꼭두 속에도 녹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꼭두가 초기 군인의 모습으로 망자의 호위를 맡게 되는데요. 시대에 따라 사람이 변하듯 꼭두의 모습은 변하지만 꼭두 본래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천을 도는 안착하지 못한 혼들,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혼들이 있다고 믿었죠. 그 유교에서도. 그래서 그런 혼들이 이렇게 조상이 나면 막 이렇게 몰려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상시가 필요했고 꼭두에서도 그래요. 보면 뭐 저승사자도 새겨놓고 그다음 또 염라대왕 그런 모습을 이렇게 꼭두에 지금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의미를 심었는 것 같아요. 시대의 초상이기도 했던 꼭두들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문화 전반이 급격히 변모해갔던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은 새로운 계층의 신분이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이에 따라 꼭두도 버스 안내양 같은 새로운 인물로 형상화됐습니다. 서양의 문화로 새 옷을 입은 신사와 같은 꼭두는
비록 정교한 솜씨가 묻어나진 않지만 망자가 살았던 시대의 한 지점을 관통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꼭두는 매 순간 삶의 모습을 반영하며 주변부에 익숙한 존재들로 발현됐습니다. 고개하듯 물구나무를 산 이 꼭두는 망자의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주는 살판쇠입니다. 살판쇠는 금방이라도 줄을 타고 곤두박질을 하며 온갖 재주를 부릴 듯이 가장 조각다운 면모를 갖췄는데요. 익살스럽게 웃는 표정 속에서 깔깔 웃음이 새어나올 듯이 재밌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재주로 망자의 슬픔을 위로하겠다는 제인의 기질이 한껏 묻어납니다. 안동에는 이제 물구나무 서는 광대꼭두가 있어요. 그 물구나무 서는 광대꼭두는 안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에는 과거급제자들이 많으니까 과거급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광대들이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과거 급제자가 유난히 많이 나왔던 안동 지역에는 광대꼭두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예부터 과거 급제자의 행차에는 을의 물구나무 서기를 하며 땅제주를 부리는 광대를 동원했는데요. 화려한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고 행차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상여에도 많이 꽂았다고 합니다. 북을 잡은 손과 역동적인 춤사위는 흥겨운 북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칼을 쓴 듯한 얼굴은 남사당패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지런히 피리를 부는 제인 꼭두는 순수하고 청순한 모습입니다. 맑게 개인 숲속을 걷듯 저 피리 소리에 망자의 발걸음도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대와 제인 꼭두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들으니 본도의 민속에 어버이를 장사 지낼 때 주식을 많이 마련해 놓고 마을 사람들을 널리 모아 배우들의 온갖 자피를 못하는 것 없이 한다고 한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때 남정네와 여인들이 뒤섞여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상예의 기강을 무너뜨림이 이렇게 심하니 인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차마 듣지 못할 일이다. 조선 후기에 옷이라고 해서 이제 즐겁게 할 옷자죠, 그죠? 오락할 때 그 옷자에다가 죽음 시자를 써서 그 망자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삼남 지방에서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라는 것은 심지어는 기생들까지 불러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는 상례가 나갈 때도 기생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풍습이 조선 후기까지도 있었죠. 본래 악공과 광대는 귀인의 행차에만 수반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민들은 죽어서 상여와 함께 가는 꼭두로 남아 마음을 달랬습니다. 망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시중 꼭두는 저승길의 불편함을 덜어주려는 마음 씀씀이가 돋보입니다. 평민으로 살 때는 감히 누릴 수 없었던 호사를 죽어서야 누리는 셈입니다. 특히 시중들기 꼭두는 앞서기보다는 뒤따르는 듯한 자세로 공손하게 손을 모은 것이 특징인데요. 짜증이나 불만이 한치도 섞이지 않은 욕심 없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어쩐지 오늘날 사극에 등장하는 임금 뒤를 따르는 시종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습니다. 시중들기의 특성 때문인지 시종보다는 여자로 형상화된 시녀 꼭두가 더 많은데요. 시녀는 대부분 처녀의 모습을 하고 붉은 치마에 곱게 따내린 댕기머리가 일반적입니다.
남자 시종은 대체로 중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데요. 공손히 받들 자세로 서 있는 꼭두를 바라보노라면 이렇게 대접받는 죽음이 슬프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 꼭두를 보면서 사람들은 좀, 이거 어떤 상여라든가 이런 좀 유쾌하지 못한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사실상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식으로 보면은 천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참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의 전환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된다면 좀 해석하는 게 좀 밝고 어떤 동적인 곳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두는 더 이상 박물관 진열장에 갇혀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재해석된 꼭두는 사람을 아끼는 심성 그대로 새롭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숨막히게 아름답진 않지만 꼭두는 가슴 벅찬 연민을 부추깁니다. 삶이 가장 절박할 때 오롯이 곁을 지켰던 영혼의 친구 또한 꼭두였습니다.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영혼만 가는 길에 달빛처럼 오붓하게 따라오는 꼭두는 삶 앞에 겸허하고 죽음 앞에선 의연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꼭두지만 꼭두를 통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이나 예나 다르지 않습니다.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섭다 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되풀이될 것 같은 수레바퀴 같은 삶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슬프고 두렵게 생각하는 건 그만큼 삶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때문에 사후에 생이 있다는 믿음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가는 이도 보내는 이도 다시 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현재 우리에게 꼭두가 보여주는 힘이 아닐까요?